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백악관 참모진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약간 과장된 면도 있을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 약간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장관들이나 미국의 아주 권력층들도 별다른 게 없다. 우리가 어떤 CEO나 권력자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별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분에 최대한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어떤 정책을 돌리는 게 그 참모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회생활하는 건 똑같다. 리더를 설득하는 전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싫다 좋다 문제가 아니고요. 리더를 설득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부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기술이 모두 축약되어 있는 게 이 트럼프 참모들이 이 관세 전쟁을 누그러뜨려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악시오스란 매체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악시오스는 폴리티코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매체거든요. 트럼프 1기 때 이 악시오스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 트럼프 백악관 내부를 가장 잘 보도한 매체였기 때문인데요.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있지만 이 악시오스가 백악관을 잘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이기가 되니까 또 나오는 건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일본도 관세 정책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백악관 사람들 그리고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나 이런 최측근들이요. 대놓고 들이박는 게 아니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 수단을 통해 트럼프를 돌려 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면 다 알 겁니다. 사실 리더를 설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뭐 미국이면 뭐 그냥 친한 친구처럼 리더를 대하고 그 리더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요. 리더의 한마디로 그 조직을 완전히 바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아예 다르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그 조직에서 불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월급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요. 뭐 조직의 뭐 부장님이나 뭐 이런 데 앞에서 뭐 식사할 때 그 숟가락을 놓고 물도 따라 드리고 하지만 미국에서도요. 차를 타고 할 때 그 부장님이 타면 밑에 직원이 열어 놓고 있다 문을 닫아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윗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사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이 어떤 아부의 기술을 동원해서 그리고 어떤 빈틈을 노려서 트럼프를 설득하는지를 보면요. 먼저 방해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해 전략은 트럼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 내 강경파,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 뭐 무제한적 관세를 때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없을 때 급히 회의를 잡는다고 합니다. 정책적 경쟁자들, 그러니까 나바로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급히 회의를 잡고 거기 트럼프를 참석시키면서 트럼프를 하나하나 설득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 소매업계 CEO들 초청해서 경제난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공포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면 트럼프가 화를 내고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월마트나 이런 CEO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면 우리 몇 주 안에 재고 바닥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품 부족에 바로 부딪힐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듣는 게 귀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식으로 명예화를 하느냐 이렇게 바꾸지만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트럼프를 설득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트럼프식 어휘를 쓴다는데요. 이게 절대 항복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늘 말하는 거 있죠. 공격, 공격, 공격. 그리고 지지층을 열광시켜라.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적 어휘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말로 당신이 천재적인 협상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설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각에 들어와 있지 않은 트럼프 측근 그리고 존경받는 CEO 등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은근히 트럼프의 길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면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유연하다고 하고 우리가 보기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항상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게 맞다고 싶으면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받는 CEO나 데이터나 그리고 내각에 들어와 있지 않은 트럼프 측근들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어나자마자 TV를 틀어서 폭스 뉴스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트럼프 1기 때 특파원을 했는데요. 언론사 특파원을 하면서 4년을 있었는데 그때도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폭스 뉴스 아침 뉴스에 항상 그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게 할 만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어나자마자 TV를 틀고요. 그걸 하면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날 특정 운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폭스 뉴스 아침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들도요. 그 아침에 즐거운 눈은 폭스 뉴스나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CEO를 출연시켜서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전 조치들을 해놓고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나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를 인하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대중관세 같은 경우는 중국과 협상을 위해서 한다면 이게 오히려 우리 협상에 도움이 되고 당신같이 천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법을 바꾸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시오스는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라고 하거든요. 수지 와일스는 처음 지명될 때마다 트럼프의 숨겨진 책사로 유명했고요. 아주 오랜 기간 그 워싱턴 정가에서 몸을 닫고 책사로 활동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군들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늘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참모죠.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요. 이런 모든 과정을 관리해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뭐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고 아부의 기술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거나 어떤 조직에 있어 보면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미국 백악관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고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보여줍니다. 다음은요. 미국과 일본이요. 중국 견제를 위해 이중 용도 선박을 공동 건조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 용도라는 건요. 민간용으로도 쓰이지만 언제든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게 이중 용도란 표현이거든요. 이제 선박도 일반 선박을 만들지만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선박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일본의 요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도 적용이 될 텐데요. 이게 앞으로 한국에 어떻게 적용돼 가는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요. 미국은 해군, 육군 장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 일본과의 이중 용도 상업 선박 건조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저펜타임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도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상업 선박들을 건조해가지고요. 유사시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은요. 요코하마의 일본 조선소를 방문 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펠란 장관은요. 상업 선박이요. 전쟁 시 전투함 지원에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면서요. 미일 양국의 군사 및 상업 조선업 통합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용으로 만들었지만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환하고 그걸 통해서 미군 함정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중국 때문입니다. 뭐 일본에서 그런 선박이 있으면 중국과의 유사시가 있을 때 그 선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한국은 뭐 더더욱 말할 게 없고요. 왜 그러냐? 중국은 2000년만 해도요. 세계 조선의 물량이 한 4.7%밖에 차지 안 했는데 2023년에는 51.9%로 급성장했습니다. 이게 신규 선박 주문량 기준으로도 세계 1위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업 선박이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 정도 되는 게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잘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자체 물량에다가 저가 수주 물량까지 하면 이미 그만큼 먹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중국은 상업 선박을요. 군사구역으로 전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필요시에 언제든 징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면 모든 물류나 뭐 물량 면에서 중국에 먹힐 수밖에 없겠다. 2인이 전투함이나 이런 군용 선박들이 중국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물론 뭐 성능은 미국이 뛰어나다고 합니다만 양에서 이미 중국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자칫 태평양의 통제권을 미국이 잃을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다목적선 이런 것들을 다 군사 사양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대만 침공 훈련할 때도 민간 선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뭐 자신들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미일,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이런 식의 이중 용도 선박들이 대거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란 구조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달러화가 사실 미국의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전 세계 무역과 결제망을 지배하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성가시거든요. 미국과는 무역 안 한다고 하면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무역에도 달러를 써야 된다는 건 이 나라들 입장에서 너무나 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에 계속 목줄이 잡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브릭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달러화 논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사실 큰 진전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 브라질이요, 점점 더 적극적이거든요. 사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요,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탈달러화를 굉장히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브라질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걸 못 해왔는데 요즘 점점 더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돼도 하나하나 이게 채워진다면 달러 패권에 조금이라도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브릭스 회원국 11개국들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들 나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정쟁에 대응해 단합단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오늘 7월 예정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의제 조율과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마우르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요, 다자주의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는 지금 브릭스가 이를 수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물자 차단 조치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요, 7월 정상회의에서 달러 패권 도전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릭스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도요, 탈달러화를 우선 의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통화 결제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이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체를 추진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보란 듯이 브릭스 국가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에서요, 회원국 간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다만 브릭스 내 단일 통화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사실 단일 통화 도입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브릭스 안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여기 참여하긴 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나라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자국 통화들 사용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부터 해나가려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